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을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새해에는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올해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고객센터에서 태블릿 PC 수리를 거부해요. 고객 목적으로 올린 게시글도 처벌이 되나요? 부모 돈 들고 잠적한 아들도 상속을 받나요? 어르신 상대 불량 의료기기 판매 방지 제도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를 당한 것으로 오해한 여대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사건과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살펴주시죠. 네,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80대의 택시기사는 경북 포항시 KTX 포항역 택시 승강장에서 20대 여대생을 태웠습니다. 여대생은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빠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여대생이 택시기사에게 이쪽 길 맞죠 기사님? 라고 물었지만 택시기사님은 대답이 없으셨고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여대생은 달리던 택시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차도에 떨어진 여대생은 뒤이어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네, 단순히 택시기사가 대답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기에는 결과가 너무나 참담한데요. 이 여대생이 왜 자신이 택시기사에게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사고는 택시기사와 여대생 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여대생은 택시기사에게 S대학으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한동대요라고 방문을 했고 여대생도 그때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택시가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여대생은 이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한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나 무섭다. 엄청 빨리 달린다. 말을 걸었는데도 기사님이 무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80대의 노인이었던 택시기사는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어서 평소에 보청기를 착용을 했는데요. 사고 날에는 착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때 택시는 시속 109km로 운전하는 등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위반해서 운전을 했고 차량에는 수차례 내비게이션 경고음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대생은 재차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간곡하게 물었는데도 택시기사는 계속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납치된 것으로 오인한 여대생은 택시 문을 열었고 당황한 택시기사가 이제 왜 이러시냐라고 하면서 속도를 줄이자 여대생은 그때 딱 차에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여대생은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난청이 있으셨던 택시 기사분인데 하필이면 당일 이렇게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아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셨습니다. 해당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네,
검찰은 택시기사가 깜빡이 없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난폭하게 운전을 한 점, 그리고 여대생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본인의 청력이 떨어졌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서 여대생의 사망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SUV 운전자 역시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1심부터 법원은 이 택시기사와 SUV 운전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1심 법원이 이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시기사가 포항역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적지를 한동대로 인식을 했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여대생이 겁을 먹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본 건데요. SUV 운전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피해자를 딱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1심 판단, 피해자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검찰은 이제 항소를 당연히 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은 운전자들이 적절한 주의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2심의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네. 2심 재판부 역시 택시기사가 청력 저하에도 보청기를 착용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여대생의 불안감을 가중을 시켰고요. 또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한 점 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실 때문에 여대생이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여대생이 납치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택시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는 중이었지 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일단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그 위험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 나름일 것이고, 또 여대생이 사고 직전까지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마 남자친구를 통해서도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과실도 뭐 충분히 인정하지만 여대생이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했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SUV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네, 사건 당시는 이제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SUV 운전자가 앞서가던 택시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의 뒷문이 열려 있는 것까지 보기는 보았다거나 아니면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또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 사고 장소는 야간에도 차량 운행이 많아서 이 피해자가 이 SUV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에 충격당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사고 회피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결과에도 이제 검찰은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두 운전자의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사건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숨진 여대생의 유족이 청원글을 올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듣고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여대생이 이런 사고를 통해서 숨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불행한 우연들이 어쩌다 보니 모이고 또 모여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대생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은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고,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예상 가능성,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달리는 차량에서 사람이 뛰어내릴 가능성이 그 사람이 뛰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법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네.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태블릿 PC가 자꾸 오류가 나는데 AS도 안 해주고 교환이나 환불 아무런 조치를 안 해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2023년 10월경에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2025년 2월까지 꾸준히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인터넷 팝업창이 갑자기 이상한 창이 뜬다거나 터치가 안 된다거나 네. 화면이 버벅거린다거나 네, 글자를 이제 굿노트라는 앱에서 글자를 쓰는데 글자가 안 지워진다던가 유튜브 화면을 터치하는데 터치가 오류가 생기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용 자체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셨던 거군요. 네. 네. 그래서 2023년 12월경에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프트웨어 오류 같으니 껐다가 다시 켜서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네. 그 회사에서는 말을 했군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오류는 오류 카테고리가 자기 회사 측이 없어서 AS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보원에 소보원에 이제 여쭤봤더니 조정 신청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가을쯤에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소액 심판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6개월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시효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소보원에서 조정 의견이 나오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네. 사실 저도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상담자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해보면 구매하신 네. 태블릿 PC가 오류가 너무 많이 나는 문제로 사용상의 네. 불편을 겪고 계신데 해당 판매 업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주셨고 현재 네. 소비자 보호원에 조정 신청을 한 상황이시군요. 근데 네. 이제 소액 심판까지 또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신 걸로 보면 될까요? 네,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조정은 지금 신청을 해두신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고 네, 소액 심판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선 처음에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이 회사의 그 고객센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제 수리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다라고 답변을 해주던 그 상황에 그 이제 신청을 하실 때 그 오류가 나던 그런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하거나 이런 영상적인 측면에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보여주기도 하셨었나요? 네, 그 AS 그 센터에 가가지고 네네. 보여드리고 제가 녹화한 거, 뭐 사진 캡처 떠놓은 거 다 보여드렸었어요. 네.
네. 그런 걸 다 보여줬음에도 이런 문제들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조정을 신청을 하실 때도 지금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뭐 AS 센터라든지 고객센터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조금 수집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네. AS 센터 접수 날짜 음. 같은 거나, 그런, 제가 이제 캡처 떠놓은 거 그거 다 전송했습니다. 다 보내셨고. 근데 이제 조정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소액 네. 심판까지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이유는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 조정 신청이 그냥,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그냥,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합의가 안 되거나, 음. 제가 원하는 이제, AS나 교환이 안 될 경우에, 네.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네, 네. 네. 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조정이 어떤 그런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게 조금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이 네.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소보원에 이제 조정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소보원에서 너희 한번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는 상황인데 네. 조정안이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오고 가면서 조정안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상담자님께서 원하시는 뭐 제품의 완전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네. 환불이라든지 일부 네. 배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안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네. 조정안에 저쪽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일단 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안이 나와서 그 당시에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이행에 어떤 강제성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뭐 이의를 네.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정의 문제를 상담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소액 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뭐 시효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문제가 발생한 게 2023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구매를 하신 거는 언젠가요? 2023년도 9월인가 8월쯤에 네. 구매를 하자마자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 AS 센터나 고객 센터에 얼마나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혹은 언제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전화까지 하면 5번 정도. 5번 정도. 5번, 6번 정도. 이때 이제 상담자님께서 요구하신 게 뭔가요? AS를 해달라. AS를 해달라? 네. 고쳐달라? 혹은 교환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남아 있으신 거죠? 네. 그 아무래도 고객센터나 이런 데는 다 녹음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상담자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신 것들은 다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소액 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구매를 하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 AS 요청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의 어떤 이런 청구가 뭐 6개월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시효가 정지되었을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청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왜냐하면 시효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쭉 흘러가서 내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상담자님께서는 계속 고객센터에 알리시고 교환해달라, 뭐 환불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네. 소액 심판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액수가 지금 아마 100만 원 네.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일 텐데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하셨어요? 115만 원 정도. 115만 원. 네. 네. 115만 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만약에 상담자님이라면 너무 처음 샀을 때부터 계속 네. 그 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네. 완전한 어떤 그 효용을 다 누리지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은 이 전액도 한번 청구는 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의 뭐 감가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뭐 100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소액 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똑같이 소비자 그 분쟁 조정 신청하셨듯이 네. 가지고 계셨던 이런 자료들을 다 제출을 하시면서 네. 이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이 회사로부터 받아야겠다라고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사실 네. 요즘에 뭐 청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기만 해도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조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시간이 빨리 걸리는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다행인 점은 지금 조정 신청을 해두신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정에 관한 결과가 조만간에는 나올게 될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데, 그런데 이제 회사의 대응이나 대처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다라고 해버릴 게 아닌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문제면 그 부분을 어떤 뭐 이게 버그라면은 버그를 뭐 수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제 코드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고 그것도 수리의 일종일 텐데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런 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분명히 회사 쪽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조정의 어떤 앞으로 나올 조정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조정이 그 성립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제력이 없어서 조정안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소액 심판에서도 조금 유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또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 결과가 뭐 당연히 조정이 됐으면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조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향후 소송이나 다른 어떤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실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살 때 왜 그 개런티 해가지고 네네네, 뭐 한 맞습니다. 네. 20만 원 정도 내면 2년 동안 뭐 AS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저는 해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그것도 사실 달달이 내는 게 많잖아요, 돈이. 그쵸? 네. 일종의 그거, 보험료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보험료 네. 같은 거. 그런 건데 이제 그만큼의 어떤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추가로 이 부분도 사실 아무런 이것의 효용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뭐 제기를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담자분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너무 통쾌하게 그냥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왜 언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왜 네. 강제성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서로 양 당사자가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보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있고 상대는 대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갑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이라는 것의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절차상의 어떤 원리 때문에 조정안이 있어도 그 조정안을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작정 한 편만을 들 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정은 둘이 뜻이 맞아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뜻이 맞기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원칙 이게 애초에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자체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대기업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느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원칙적으로는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의 어떤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분쟁인 것 같거든요. 사실 소비자 보호원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긴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이렇게 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뭐 이런 기관들의 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아까의 상담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액 심판이라든지 소액 심판 청구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또 법적으로 끌고 가기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소액 심판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셨는데 이 소액 심판이라는 게 어떤 그 소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네, 소액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돈을 청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기준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소액 심판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천만 1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소액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3천만 원을 딱 지켜야겠군요. 3천만 원까지는 이제 소액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정식의 어떤 재판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너무 길게 지리하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소액 심판이 상대적으로 조금 간소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이 상담자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조정 결과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니까 이 조정 결과가 우선은 제 예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참고 자료 삼아서 소액 심판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일종의 보험료로 내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자료를 잘 모으셔가지고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7년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저희 강아지는 최근 관절염, 위험을 크게 알아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술 봉합 부위가 아물지 않고 피고름이 나거나 주변 피부가 괴사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건데요. 병원에 항의해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의사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견주인 제가 수술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고 저는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병원 이름을 알아내 댓글을 달았고 병원 측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글을 작성했을 뿐인데 잘못을 저지른 병원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서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연 같은 의료 분쟁도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네, 실제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상담도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네. 사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법에서 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반려동물은 민법상의 동산, 이제 물건입니다. 물건. 네, 동산으로 분류되지만 이제 2021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생명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의 판례들이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닌 어떤 정서적 가치를 지닌 생명체로 인정을 하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반려견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이외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위자료를 인정을 하거나 뭐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끔 실형까지도 선고되는 등의 어떤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격상을 하려는 논의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요.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은 누구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가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상담자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제 네. 진실한 사실을 공표를 하여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제 형법 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왜 그러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처벌을 피하려면 이 게시한 글이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될 텐데 네.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는 것,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많은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표현된 내용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요. 이제 순수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 추구라든지 보복 목적이 있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의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법원의 그 병원에 대한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의적 목적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점, 과장이나 허위 사실 없이 실제 내가 경험한 어떤 내용만을 기술했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그 견주인 분에게 수수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네. 이 수의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동물병원의 의료 과실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입증 책임을 상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이게 사실은 동물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병원에서의 의료 과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의료 과실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어떤 법리적인 원칙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환자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의료 이런 과실도 일반 의료 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의 완화라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의료 행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의료 지식에 문외한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료상의 어떤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입증 책임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의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악화가 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통상적인 어떤 치료 행위나 이런 의료 행위로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이제 입증 책임이 반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료진 측에서 자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반대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례 지금 그 수술을 받으신 것 네. 같은데 1차, 2차 수술 후에는 상태가 악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로 호전이 됐다. 이런 정도도 이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증거 확보는 필요할 텐데 진료 기록을 쉽게 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수의사에게 진료 기록 발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 기록 그 작성 의무는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그 보호자에게 진료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에서는 이제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 열람권이 명시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증가를 하면서 이 진료 기록에 반려동물의 보호자들도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좀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이제 좀 의식을 했는지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진료 기록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수의사가 이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수의사가 진료 기록 제공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소송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제출을 명령하도록 저희가 문서 제출 명령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료 기록을 다 보여주는 동물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그게 의무가 아니었군요. 네. 그럼 이 상담자님이 병원 측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과나 합의 등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반려동물이 어쨌든 현재까지 민법상 동산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에 어떤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역시도 이제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수수료 서비스라는 것 자체도 소비자 분쟁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어떤 분쟁 그 구조 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면 또 사실 조사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이제 당사자 간 합의가 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안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소하겠다라는 연락은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병원에서 상담자분을 상대로 고소를 했는지는 명확을 하지 않지만 혹시 만약에라도 이제 병원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잘 소명을 하셔야겠고요. 아직 지금 이제 그런 고소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병원 측과는 조금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합의를 위해서 대화를 먼저 나눠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부부는 IMF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돈을 들고 잠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아주버님은 평소 시어머니 돈을 관리했고 시어머니 지인들 돈과 자매들 돈, 아버님 퇴직금까지 싹 들고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잠적 중입니다. 지금 집은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최근 시아버지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주택은 아주버님을 뺀 나머지 자식들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나타나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물어보니 유언 공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유언 공증을 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형제들이 다툼 없이 부모님 유산을 상속받게 하려고 유언을 아버님께서 미리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유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 유언을 미리 하시려는 게 네네. 현실적으로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유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재산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두시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미리 하시는 게 좋겠군요. 네네. 네. 사실 가족들의 돈을 들고 잠적을 하고 20년이 네.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요. 또 부양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지금 단순히 이제 재산을 횡령을 하고 이제 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네. 이것 자체가 유류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것은 아주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부양을 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들고 도망을 가서 잠적을 했다거나 그런 것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사연자분께서 주신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져가신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퇴직금도 가져가셨고 뭐 시어머니 지인들 돈, 자매들 돈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셨다고 하면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가셨을 걸로 보이는데 20년 전에 가져간 돈이 아마도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의 또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유류분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이 남은 재산인 주택은 이 아주버님을 뺀 나머지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유류분이라는 것,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네.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유류분 상속 제도에 대해 다시 뭐 사회적으로 좀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류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법 개정도 되고 대법원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그 가족 재산이 중요했고 가족 재산을 보호하고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어떤 개인적인 재산권과 유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권이 폐지된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형제 자매가 대부분 이제 따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 피상속인이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에는 가족의 의미와 상속의 본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언 공증을 하려고 하십니다. 유언 공증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네, 공증된 유언은 이제 법정에서 유언의 효력을 다툰다고 하면 법정에서 작성자의 진정한 의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증을 하게 된다는 것은 공증 과정에서 작성자의 신원, 그리고 의사 능력, 그리고 작성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유언장이 뭐 위조가 됐다, 아니면 이게 강압에 의해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서 작성됐다,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상담자분께서는 이 유언 공증을 하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유언을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유언에서 유류분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할 수는 네, 없군요. 유류분이 법적인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네. 유류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 유류분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네,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요. 네, 이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인 일부나 어떤 전부를 신탁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탁재산으로 이전을 하고 네. 신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후에 이제 이 재산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또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둘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일반 유언의 같은 경우가 일반 유언장은 아무리 미리 작성해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망을 하셔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또 유언에 검증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 설정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상속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 분배 방식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언보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제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는 혼자 고향에 머물고 계신데요. 신혼집과 고향집은 3시간씩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남편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동네 친구분들과 행사장을 구경하다가 물건을 구입하셨는데요. 아버지가 구입하신 물건은 건강 관련 식품과 안마 매트였습니다. 제조회사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상품평이 좋지 않았는데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품질에 비해 너무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버지가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물건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물건을 사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습니다.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분들은 오늘 사연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더욱 보편적인 고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행사장에서 구입하신 이 물건을 네. 환불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이 어떤 행사장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계약 철회권으로 취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 철회권이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산 물건은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 철회 기간이 각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데 아마 아버님께서는 계약서 같은 것들을 받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 위치를 막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는 하는 부분들이 더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네. 만약에 정말로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아버지의 계속되는 충동 구매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분들을 상대로 좀 장사를 하고 하시는 좀 수익을 많이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일단은 아버지의 구매를 막는 것부터 우선돼야 네. 한다고 상담자분께서는 생각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뭐 용어가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로 사용이 되다가 네.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년 후견자 제도라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한번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민법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노령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정신적인 제약 뭐 이게 노령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의사 결정과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으로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이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이 가족이나 뭐 이해관계인 또는 뭐 공공기관 등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원은 이 대상자의 상태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후견인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상담자님께서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신다면은 아버님의 후견인으로 이제 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고향에 홀로 계신 부모님을 둔 분들께서 아주 참고하실 만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그럼 이 성년후견 제도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족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나 뭐 여러 특히나 공공기관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네. 조금 좀 봤을 때 이 함부로 뭐 경제 활동이나 어떤 법률적인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신청하는 것에는 이제 이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어떤 이제 의사결정 능력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슈퍼에서 이렇게 물건 사는 거랑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걸 함부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 후견인과 가족들 모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고 이런 어떤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원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병원에서 어떤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그렇죠. 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치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아버지가 상담자분의 동의 없이 물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일상적인 행위나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휴대전화 사는 계약이라든지 뭐 집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고액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법률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담자분, 그러니까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님의 이제 상담자분께서 아버님의 후견인이 되실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까요. 성년 후견 제도를 잘 이용을 하셔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유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